검증된 수치나 사실관계를 통해 추론하는 채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엄청 뜨겁게 달구었던 그 사진 보셨나요? 아, 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계좌 인증 사진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와, 저는 그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무려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23억 원을 이른바 몰빵을 한 인증샷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였죠. 근데 이 사진이 진짜 화제가 된 이유가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 23억 원 중에서 증권사에서 빌린 돈, 그러니까 신용융자 금액만 약 16억 9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 유통융자가 1327주라고 아주 상세하게 찍혀 있었죠. 맞아요.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야성, 그 막 영끌이나 비투가 지금 시장에서 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아주 극명한 상징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대담한 베팅을 넘어서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밑바닥을 흐르는 거대한 자금의 성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자금의 성격이요? 네네.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해 있는지, 그리고 그 공격성을 뒷받침하는 레버리지 규모가 얼마나 비대해졌는지를 시사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시기를 잠시 지난 2026년 5월 6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렇죠.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천선을 돌파하면서 무려 7,384.56을 기록했던 날이잖아요. 온 시장에 막 축포가 터졌죠. 근데 기쁨도 잠시, 바로 다음 날인 5월 7일이랑 8일에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네,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세가 쏟아졌죠.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 무려 12조 7천억 원이라는 진짜 천문학적인 물량을 시장에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보통 외국인이 이 정도 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면 사실 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어야 정상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근데 코스피가 안 무너졌거든요. 오히려 5월 8일 종가 기준으로 7,498.00을 찍으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방어력이었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맞고도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핵심 구조, 그 수급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유동성 완충 조건들이 과연 언제까지 작동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전제를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제요? 어떤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랑 아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대략 0.39에서 0.54 정도의 상관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내린다 이거네요? 네, 그건 거의 시장의 중력 같은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이 중력을 거스르는 일종의 예외 구간에 진입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예외 구간이요? 외국인이 기록적으로 파는데도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 맞습니다. 근데 이 예외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국내 유동성이 매물을 다 받아낼 만큼 충분해야 하고요. 둘째, 시장을 끌고 가는 강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펀더멘털 붕괴 같은 시스템 리스크 때문이 아니라 단순 차익 실현 성격이어야 한다는 거죠. 펀더멘털이 망가져서 도망치는 게 아니어야 한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풀어보죠. 네네. 마치 12조 원짜리 거대한 매도 쓰나미가 마을을 덮쳤는데 마을이 휩쓸리기는커녕 무슨 거대한 스펀지가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린 격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5월 7일이랑 8일 도대체 수급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누가 이 폭탄을 막아낸 거예요? 수급의 주체들을 나눠서 보면 팩트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5월 7일에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7조 1,72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와, 하루에 7조 원이요?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 엄청난 물량을 개인이 무려 5조 9,913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23억 비투 투자자 같은 공격적인 개인 자금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개인이 거의 6조 원을 방어했군요. 그럼 나머지 1조 원 정도는요? 그게 기관인데요. 기관이 1조 98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방어에 가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네, 뭡니까? 이 기관 수매수 물량 중에 무려 1조 8,860억 원이 금융투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주요.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기관이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저점이니까 주식 사자 하고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금융투자 쪽 자금이면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혹시 이게 그 알고리즘이나 ETF 연관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건가요?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금융투자 자금은 펀드 매니저의 감정이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아, 기계적인 돈이군요. 그렇죠. 대부분 ETF 설정이나 프로그램 성격의 기계적인 자금이에요. 기계적인 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ETF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엄청 사시죠. 개인들이 시장 상승을 믿고 지수나 테마 ETF를 막 대거 사들이면요. 이 ETF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기계적으로 그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들을 시장에서 무조건 사담아야 합니다. 이걸 설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7조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아서 주가가 출렁거려도 반대편에서 개인들 돈이 ETF로 들어오고 있으면 그러면 시스템은 기계적으로 그 매물들을 사들여야만 하는 거죠. 즉, 개인들의 대기 자금이 ETF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거대한 구조적 완충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와, 쇼크 없어 보네요, 진짜. 감정에 흔들려서 도망가는 돈이 아니라 규정 때문에 무조건 사담아야 하는 든든한 방어벽에 쳐져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방어벽 덕분에 버틴 거죠. 그럼 다음 날인 5월 8일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까? 네, 5월 8일은 이 완충제의 성능을 시험하는 더 가혹한 무대였어요. 외국인이 또다시 5조 5천억에서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던졌거든요. 어휴, 이틀 연속으로. 징하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연일 쏟아지는 매물에 결국 코스피도 밀려서 장중에는 7,318.96까지 쑥 내려갔습니다. 와, 7,300선 초반까지요? 완전 공포스러웠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결국 전날처럼 개인의 직접 매수랑 ETF 프로그램 자금이 또 가동되면서 반등을 해냈고 기어이 플러스 마감하는 극적인 흐름을 연출한 겁니다. 야, 이틀 동안 12조 원을 던지는 외국인이랑 그걸 다 받아먹는 국내 유동성의 팽팽한 줄다리기였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핵심 결론은요. 외국인은 여전히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시장의 큰 방향성을 만들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특히 ETF가 단기 충격을 아주 부드럽게 흡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완충제가 충격을 흡수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거대한 자금들이 어떤 종목을 샀길래 지수가 이렇게 버텼을까요? 아, 주도 섹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코스피를 7천선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린 건 누가 뭐래도 반도체잖아요. 근데 5월 8일장을 보면 이 반도체 엔진이 잠시 열을 식히면서 쉬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반도체가 주춤했죠. 비행기로 치면 메인 엔진이 꺼진 건데 어떻게 시장이 안 무너졌습니까? 이게 무슨 이어달리기에서 바통 터치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건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게 현재 시장 체력의 진면목인데요. 당시 조선비즈나 MBC 보도 내용들을 쫙 종합해 보면 시장 내부에서 순환매,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아주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순환매요? 돈이 돌고 돌았다는 거군요. 네, 외국인 매도로 반도체 엔진이 덜컹거릴 때 시장 자금들이 지레 겁을 먹고 증시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갔나요?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곧바로 현대차그룹 같은 자동차 섹터나 금융 그리고 다른 대형 우량주들로 쫙 이동을 한 겁니다. 아, 반도체가 쉴 때 다른 대형주들이 빈자리를 메우면서 지수를 방어해줬구나. 맞습니다. 단일 엔진이 아니라 다중 엔진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거 진짜 비행기로 치면 쌍발기, 삼발기 엔진이네요. 1번 엔진 쉬면 2번, 3번이 풀가동하는. 돈이 시장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계속 안에서 도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시장 체력이 강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근데 단순히 완전 회복장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이 다중 엔진들이 번갈아 돌려면 결국 연료, 즉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이 순환매 자금이 정말 시장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 머무른지를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료가 끊기면 엔진도 멈추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네요. 앞서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23억 원 B2 공무원 사연 있잖아요. 네네, 신용융자 16억 쓰신 분. 네,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영끌해서 시장을 바치고 그 돈이 엔진을 돌리는 연료라면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빚으로 쌓아올린 성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레버리지는 환희의 순간에는 최고의 부스터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숨겨진 뇌관으로 돌변하거든요. 그 뇌관이 터지면 진짜 끔찍하죠. 네, 이 우려를 논리적으로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매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모두로 나눠서 진단해야 해요. 두 가지 모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과열형, 그러니까 레버리지 누적형 리스크입니다. 신용잔고가 예탁금 대비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보는 비율의 관점이죠. 비율. 지금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5월 6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대략 130조 원대 수준이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34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130조 대비 35조 원 정도면 계산해보면 비율이 한 27% 정도 나오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통 시장이 위험할 정도로 과열됐다고 보는 임계 밴드가 33%에서 37% 사이거든요. 그럼 27%면 아직 33% 아래니까 당장 막 과열돼서 펑 터질 수준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과열형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급락형, 즉 속도와 낙폭에 따른 리스크인데요. 속도요? 비율이 낮아도 위험할 수 있나요? 네, 비율은 27%로 낮아 보이지만 신용융자 34조 9천억 원이라는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35조 원 빚이면 어마어마하죠. 만약 외국인이 계속 매도해서 단기간에 지수가 수직으로 급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과 상관없이 개별 계좌들의 담보 비율이 먼저 박살이 납니다. 그럼 증권사에서 바로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를 내버리잖아요. 하한가로 막 던져버리죠. 맞습니다. 그 반대매매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게 또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불러오는 연쇄청산, 이른바 데스 스파이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와, 끔찍하네요. 스펀지인 줄 알았던 완충제가 갑자기 굳어버리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바위덩어리가 되는군요. 이 급락형 트리거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군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빚의 비율보다 하락의 속도가 훨씬 무서운 구간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HTS나 MTS 켜고 내 계좌랑 시장 상황을 막 점검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네, 다들 불안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에서 생존하려면 도대체 어떤 계기판들을 주시해야 할까요? 실전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엑기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가지나 되나요?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신용 대 예탁금 비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라는 단순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합니까? 방향성입니다. 순수 현금인 예탁금이 주로 되는데 빚인 신용만 가파르게 늘고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신호죠. 자금의 질을 보라는 거군요. 빚만 늘어나는지. 오케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용의 절대 규모입니다. 비율이 낮아도 지금처럼 35조 원 단위로 총량이 크면 폭락할 때 충격이 배가 되니까 항상 총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네, 총량.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강조하셨던 속도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고점 대비 낙폭의 속도입니다. 한 달 동안 10% 빠지는 것보다 단 하루 이틀 만에 5%씩 수직으로 밀리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쵸. 속도가 빠르면 반대매매 방어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외국인 매도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요? 하루 이틀 파는 건 괜찮은가요? 네, 단발적인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3일, 5일 이상 계속되는 추세적인 이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월 7일, 8일처럼 이틀 연속 파는 건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외국인 매도와 환율에 동조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동시에 급등한다면? 그건 진짜 돈 싸들고 한국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동시에 급변하는지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율 체크 필수.
여섯 번째는 기관 수급이겠군요. 네, ETF와 프로그램 수급입니다. 5월 7일 금융투다처럼 외국인이 던질 때 이 기계적인 완충제가 잘 작동하고 유지되는지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다중엔진이겠네요. 맞습니다. 주도 섹터의 순환매입니다. 반도체가 쉴 때 자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자동차나 금융 쪽으로 돌면서 증시 안에 머무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와, 이 7가지 계기판만 잘 보고 있어도 시장에 갑자기 쿵 하고 무너지는 건 피할 수 있겠네요. 네, 제 최종 조언은 이겁니다. 시장이 강할수록 7,000선이라는 그 지수 숫자에 취하지 마시고요. 숫자에 취하지 마라. 네, 그 지수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순수 현금성 예탁금인지 아니면 위험한 레버리지인지 그 수급의 질을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뼈대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2026년 5월 초 코스피의 역사적인 7,000선 돌파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쏟아진 12조 원대 어마어마한 외국인 매도세도 봤죠. 정말 다이너믹한 매출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텼습니다. ETF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완충제가 그 폭탄을 흡수했고 반도체에서 다른 섹터로 이어지는 순환매 덕분에 이 장세가 유지됐다는 진짜 진면목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가 안심해도 될 부분과 경계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짚어본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께 새롭고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국내 ETF 자금이랑 개인의 레버리지가 시장의 완벽한 쇼크업서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훌륭하게 방어했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기치 못한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가 생기거나 글로벌 매크로 충격 때문에 ETF 구조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면 어떨까요? 아, 혹은 개인의 신용거래 한도가 갑자기 꽉 막혀버리거나 제한된다면요? 이 푹신푹신했던 거대한 스펀지가 외부 요인 때문에 하루아침에 딱딱한 콘크리트로 변해버린다면 말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우리 코스피는 과연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요? 완충제가 콘크리트로 변했다면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하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계좌랑 포트폴리오 점검하시면서 이 서늘한 시나리오에 대해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성의 힘은 위대하지만 그 환경이 변할 때를 대비하는 게 진짜 투자니까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지식의 조각을 찾아내는 저희의 이 심층 분석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지수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수급의 질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